이거지. 내신 만점 문제. 지난번에 중추신경계 문제까지만 숙제였는데 155부터 157까지 다 숙제고요. 158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상상성 요지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 지금 생명의 특성 중에서 이제 막 여러 가지 배웠잖아. 생명의 특성에 대해서 지금 사실 전반적으로 배우는 거거든. 그 중에서도 항상성 유지야. 근데 항상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 몸에 일정하게 이제 조절돼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 중학교 때 배웠어. 뭐 일정해야 되지? 체온. 맞아. 우리 몸에 사실은 물이라기보다는 아까 얘기한 거 물의 총량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는 것도 맞기는 한데 사실 우리 몸의 농도가 일정해야 돼요. 몸의 농도가. 그러니까 우리 몸이 사실은 그냥 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소금기 같은 것도 있고 막 이렇잖아. 그런 우리 몸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삼투압이야. 요거는 좀 이따. 그리고 또 하나는 혈당. 중학교 때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 체온이랑 혈당에 대해서 조금 배웠어. 삼투압은 안 배웠거든. 그래서 우리 몸의 환경이 변하더라도 체온, 혈당량, 삼투압 등 체내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 근데 유지를 하는데 앞에 배운 걸 이용해서 유지하는 거거든. 앞에 배운 게 사실 뭐를 배운 거냐면 신경계를 배운 거야. 근데 신경계는 이제 작용이 어때? 굉장히 빠르다고 했지. 근데 신경계로만 유지가 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급하게 변해. 지금 당장 내가 반응해야 돼. 하는데 이따가 천천히 반응할게. 지금 차가 막 달려오고 있는데 이따가 반응할게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빠르게 반응해야 될 때는 사실은 이제 신경계로 반응을 하는 거고 우리 몸이 일정하게 아주 지속적으로 반응해야 돼. 그러면 보통은 호르몬, 내분비계를 이용해서 반응을 하더라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따로따로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종합적으로 반응을 같이 할 거다 하는 게 여기 나오는 거지. 내분비계, 신경계가 환경 변화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하도록 체내 여러 기관이 유기적으로 조절을 하더라. 그래서 사인의 시상하부인데 원래 이게 간내니까 문제집 보면 간혹 간내라고 나오는 경우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간내 용어 막 바뀌었는데 이거 사인회라고 지금은 바뀌었어. 사인회에 시상이 있고 시상하부가 있었어. 기억나지?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리고 시상 있고 시상하부가 있는데 시상하부 밑에 이렇게 뇌하수체가 있어. 뇌하수체가 있는데 이 뇌하수체를 그릴 때 이 뇌하수체도 이제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기는 할 텐데 어쨌든 시상하부가 얘가 조절의 중추야. 엄청 중요해. 그래서 여기서 뭐가 되든 간에 맨 처음에 누가 인지를 할 거냐면 이제 사인의 시상하부가 인지를 해서 뭔가 시작을 하게 돼요. 신경이든 호르몬이든 내분비계든 뭐 상관없어. 무조건 얘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내분비계가 있는데 내분비계는 뭐냐면 우리 몸 내부로 뭔가 물질을 분비하는 거야. 그러면 뇌가 있으면 뭐도 있어? 뇌도 있겠지. 외분비계는 뭐냐면 눈물, 침 이거는 외분비계야. 내분비계의 특징은 뭐냐면 얘는 분비관이 없어. 근데 외분비계는 분비관이 있는 게 특징이야. 그래서 얘네는 우리 몸에서 뭐를 따라서 이동을 할 거냐면 혈관을 따라서 이동을 할 거야. 대표가 호르몬이야. 그러면 소화액은 뭐예요? 그러면 소화계는 외분비계야. 왜 소화계가 외분비계야? 우리 몸에서 소화를 하는데? 라고 생각하면 위장을 생각하면 위장 음식물이 들어오지. 그 음식물이 들어오는 것도 사실 우리 몸이 어떤 거라고 보면 되냐면 그러니까 몸이 이제 입이 이렇게 있어. 이제 항문이 이렇게 있어. 우리 몸에 이 바깥쪽과 이게 관으로 사실 통과가 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얘도 우리 몸의 바깥쪽.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위장에 층을 분비를 하면 여기가 상피세포가 있어요. 상피세포는 피부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몸의 바깥으로 봅니다. 그래서 소화관도 외분비계라고 보면 돼요. 내분비계는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거는 호르몬, 요것만 내분비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호르몬 되게 적은 양이에요. 특정 조직이나 기관의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문제. 근데 신경은 한번 딱 신호가 가면 얘가 그 순간에 빠르게 반응하지만 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건 혈액을 따라서 내보내기 때문에 적은 양이긴 한데 우리가 이게 혈액으로 움직이는 동안에는 사실 계속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별도의 분비관이 없이 혈관으로 분비가 되더라. 혈액을 따라 이동하다가 그러니까 그 표적기관으로 신경은 딱 정해져 있잖아. 표적기관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얘는 표적기관이 있기는 있어. 근데 표적기관이랑 직접적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뭐를 따라서 혈관을 따라서 가다가 혈관을 따라서 이동하다가 여기 도착했네? 그러면 내가 이제 작용할게. 약간 이런 느낌. 표적기관에만 작용을 해. 딴 데는 작용을 안 해요. 뭐 예를 들면 내가 갑상선에 작용할 거래. 그러면 아무리 다른 데로 돌아다녀도 작용을 안 해. 근데 지나가다가 갑상선을 만났어. 그러면 작용할게. 약간 이렇게. 매우 적은 양으로 표적기관에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결핍증 과다증이 있어. 조금 부족해. 그럼 결핍증이 나타나. 너무 많이 나왔어. 그럼 과다증도 나옵니다. 이거 중학교 때 외웠잖아. 그치? 성장 호르몬의 부족. 그러면 소인증. 만약에 너무 많이 나왔어. 거인증이나 말단 비대증 나와요. 약간 이런 거. 물론 여기서도 외워야 된다. 그리고 항상성 유지인 발생, 생식, 성장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호르몬 분비 요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면 이제 내분비샘 A가 있고 내분비샘 B가 있어. 내분비샘 A에는 호르몬 A, 얘는 B가 나오는데 표적세포가 지나가다가 맞는 거에만 작용을 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특정 표적세포에 이 수용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설명하기가 되게 힘든데 이제 약간 그거야.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그때 우리 신경 보면 이렇게 그 단백질들이 통로도 있고 펌프도 있었잖아. 근데 이 단백질들 중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테나처럼 나와 있는 애들이 있어. 안테나처럼. 근데 이게 이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이게 탄수화물, 당이야. 당들인데 이 당이 나 무슨 세포야? 라고 알려주는 거야. 이 당이. 그래서 이 표적세포가 오잖아? 그러면 이 호르몬들이 오면 얘 무슨 세포네? 하고 작용을 할 수 있게 해줘.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름표 달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이러고 있어. 그래서 요게 약간 그런 의미야. 수용체가 있는데 이건 수용체는 또 단백질이야. 그래서 해당 호르몬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더라. 사람의 내분비샘하고 호르몬이 있는데 암기할 게 많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시상이 있고 시상하부가 있어. 시상은 이제 별로 여기서는 얘기를 안 할 거야. 근데 시상하부가 아까 어땠지? 조절 중추라고 했지. 조절 중추인데 이 시상하부 자체가 뭐도 하냐면 호르몬을 내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시상하부에 있는 호르몬은 되게 특이한 게 자기가 작용을 할 게가 아니라 작용할 수 있는 내분비샘들 있잖아. 요 호르몬 나올 수 있는 내분비샘들을 보통은 자극하거나 방출할 수 있게 시작할게 내가 가서 명령을 내려줄게 하는 호르몬들을 분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 성장 호르몬이 아니라 사람 성장 호르몬을 방출하게끔 하는 호르몬이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우리 성장 호르몬 있지?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 근데 이 성장 호르몬을 이제 잘 나와야지 하고 얘가 자극을 줄 거라는 얘기야.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야. 이 이름도 복잡해. 갑상샘을 자극할 수 있는 애를 방출하게끔
그러니까 두 단계 더 위인 거야. 이름 되게 이상하지. 그래서 얘는 뭐라고 외우냐면 그냥 TRH라고 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여기 얘가 누구한테 작용을 할 거냐면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야. 얘가 많이 나오잖아. 그럼 얘를 자극해. 그럼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거든. 그럼 얘는 갑상샘을 가서 자극하는 거야. 그럼 얘가 3번이야. 갑상샘에 작용을 해. 타이로신이 나와. 그럼 세포대사가 촉진돼. 그리고 시상하고 마지막으로 생실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여기는 다 방출 호르몬이야. 방출. 그래서 시상하부가 약간 시작을 해. 그럼 여기서 누구 외워야 돼요? 그러면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얘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두 번째 뇌하수체. 아까 얘기했지만 이 밑에 시상하부가 있고 시상하부 아래쪽으로 이제 뇌하수체가 있는데 뇌하수체가 이렇게 크게 하나가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어. 근데 보통 이렇게 크게 그려진 애가 전엽이야. 이제 나뭇잎으로 표현을 하는데 전엽이고 이게 뒤에 있는 후엽이거든. 근데 전엽이 더 중요해. 전엽이 더 중요하고 성장 촉진, 성장 호르몬이 여기서 나와. 왜 우리 중학교 1, 2, 3학년 때 되게 많이 키가 크잖아. 이거 많이 나와. 갑상샘 자극 호르몬 타이로신의 분비를 촉진한다. 갑상샘한테 가서 팍 갑상샘을 쪼는 거야. 쪼르는 거지. 야 타이로신 나오라고 막 약간 이렇게 쪼르는 거야. 생식샘 자극 호르몬, 성 호르몬이 얘들 자극하는 중요한 거. 그리고 전엽에서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 TSH가 중요하고 후엽에서는 중요한 거 있어. 누구냐면 항이뇨 호르몬. 왜냐면 우리 뒤에서 뭐 배울 거냐면 삼투압 조절하는 거 배울 거거든. 그때 삼투압 조절할 때 항이뇨 호르몬인데 보통 얘를 ADH로 부릅니다. 이제 뭐 약자였는지 안티 디하이드레이션 호르몬이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냥 줄여서 ADH로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옥시토신인데 자궁 수축 촉진이야. 근데 얘는 아무 때나 나오는 건 아니고 마지막에 아이를 출산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야. 자궁이 수축돼야지 아기가 이렇게 밀려서 나오거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배우는데 나중에 이제 한 번만 얘기해주고 말 거야. 근데 얘는 아무 때나 나오는 호르몬은 아니고 아기 낳을 때 딱 한 번 나오는 거야. 그리고 갑상샘, 타이로신, 세포대사 촉진인데 이건 언제냐면 세포대사라고 하는 건 포도당이랑 탄소 가지고 에너지 만드는 대사라고 보면 돼. 그럼 세포호흡을 촉진하는. 세포호흡을 하면 포도당이랑 산소랑 결합하고 에너지 만들어지고 ATP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열 나오고 그러잖아. 근데 얘는 언제? 추울 때 많이 나. 그리고 부신인데 콩팥이 있어. 콩팥이 이렇게 생겼는데 콩팥 위에 이렇게 약간 깔때기 모양으로 마치 기름이 낀 것처럼 이렇게 보이거든. 근데 얘가 부신인데 부신이 이렇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겉질이 있고 속질이 있어. 근데 겉질하고 속질은 좀 다른 게 겉질은 호르몬으로 조절이 돼. 속질은 신경으로 조절이 돼. 가르치면서도 약간 이럴 때 약간 미안한데 겉질은 이게 여기서는 안 나오네 이제. 왜냐면 겉질이 이게 아마 당질, 코르티코이드 막 약간 이런 거 나왔었거든. 근데 지금은 개정하면서 요거를 내용을 빼버리고 속질만 나오는데 속질은 에피네프린. 아까 어떤 거였지? 스트레스 받으면 나오는 게 노르에피네프린이었지. 근데 얘 노르에피네프린이랑 이름만 다르고 하는 역할이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 아까 노르에피네프린 어땠어? 스트레스 받으면 나왔지.
에피네프린 어떨 때 나오냐면 혈당량 증가, 심장박동 촉진, 혈압감소, 심장박동 촉진되는 거 지금 어때? 아까 교감신경이랑 지금 얘기가 똑같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생님이 에피네프린 요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달리기 하고 있어. 근데 지금 한 30km쯤 달렸어. 몸이 너무 힘들어. 내 몸에 있던 에너지 다 써버렸단 말이야. 그렇지. 그 에피네프린 나오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혈당량. 우리 몸에 숨겨졌던 혈당, 숨겨놨던 혈당을 끌어다가 쓰겠다는 거야. 왜 몸에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뛰고 있잖아. 심장박동 촉진, 혈압 상승 하는 거야. 약간 그렇게 해석을 선생님은 보통은 그거랑 연결 지어서 외우면 조금 쉽게 외우더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자 유명하지. 이자는 두 가지야. 이자가 소화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렇지. 이자에서 소화 나오면 이자에서 세 가지 다 나오거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분해하는 효소 다 이자에서 한 번에 다 분비가 돼. 근데 이자가 좀 특이한 건 뭐냐면 이렇게 외분비샘 역할을 하는 거지. 소화샘이니까 외분비샘이 있는 반면에 내분비샘도 같이 있어. 그래서 이자에서 어느 부분을 보면 이렇게 딱 뭐라고 해야 되지? 세포 이 이자를 단면을 잘라서 보면은 얘가 마치 동그랗게 공이 박혀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 이게 양계를 한스라는 사람이 발견한 마치 섬 같은 모양이다라고 해서 랑게란스 섬이라고 부르는데 이 얘가 나오는 거야. 얘가 이 안에 두 가지 세포가 섞여 있어. 알파 세포가 있고 베타 세포가 있어. 그 중에 유명한 건 이 베타 세포지.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근데 너무 웃긴 건 이 알파 세포의 글루카곤이야. 이제 베타 세포에서는 인슐린이 나오고 얘는 밥을 먹으면 인슐린이 나. 즉 밥을 먹어서 우리 몸에 혈당이 막 올라갔어. 그러면 너무 혈당이 높아지면 안 되거든. 혈당이 높아졌다는 건 우리 몸에 설탕이 되게 많아. 우리 몸에 피 속에 설탕이 많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시럽처럼 되게 끈끈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내려줘야 되거든. 혈당량을 감소시키게 만들어주는 거야. 근데 알파세포의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거야. 언제냐면 우리 빈속에 공복에 운동해. 그러면 이제 사실 에너지가 별로 없단 말이야. 그 숨겨놓은 에너지를 끌어다 쓰느라 글루카곤이 이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우리 몸에서 숨겨져 있던 혈당을 숨겨놨던 거 이제 빼가지고 혈당량 좀 높여봐 할 때 나오는 게 글루카곤이에요. 이름이 좀 헷갈려. 글리코젠이랑 글루카곤이 헷갈리는데 글루카곤이랑 헷갈리는데 호르몬 우리 똑같지? 이걸로 하면 되고 사실 이게 더 헷갈리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저장해야 돼. 포도당을 저장할 때 글리코젠으로 저장을 해. 이거를 하는 게 인슐린이야. 근데 글리코젠을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하지. 이게 글루카곤이 하는 역할이야. 그래서 이름이 헷갈린 거야. 그러면 호르몬, 글루카곤으로 외우면 조금 더 편하게 외우겠다. 외울 게 너무 많지? 호르몬이 좀 그래.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안 외우고 싶어도 외워져. 근데 그렇게 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지. 그렇게 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거고. 정소랑 난소는 진짜 잘 안 나와. 이거는 중학교 때 몇 번 나오고 이제는 잘 안 나올 거야. 정소에서는 테스토스테론, 남자 2차 성진 발현, 난소, 에스트로겐, 여자 2차 성진 발현으로 나오고 안 나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내분비샘이랑 외분비샘에 대한 얘기도 여기 나오죠? 요거 보면은 아까 얘기한 소화관, 요거 소화샘이랑 막 침샘, 눈물샘 약간 이런 것들은 외분비샘으로 나온다는 거 여기 설명 나와 있고 호르몬, 결핍증, 과다증 우리 몸 균형 깨지는 거야. 조절 잘 못해요. 이런 거 나와 있고 요거
신경계랑 내분비계 비교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신경계는 매체가 뉴런이야. 얘는 혈액이야. 반응이 사실 매우 빠르겠지. 밀리세컨드. 그리고 얘는 느려요. 대신에 얘는 작용 범위가 되게 좁아. 얘 신경이랑 연결된 그 기관밖에 잘 이제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얘는 차례로 가기 때문에 범위가 넓고 얘는 지속 시간이 오래 지속되는 게 아주 큰 특징이야.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뭐가 더 좋다 나쁘다는 없고 얘네 두 개를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을 할 거다라는 거야. 그게 요 얘기의 사실은 요지. 됐으면 159페이지 문제 좀 풀어볼게요. 볼게요. 1번은 항상성, 2번은 내분비생, 3번 전역, 4번 후역, 5번 이자, 6번 넓다. 1번에 OXO, 2번의 기억은 빠른, 니은은 느림. 그러면 한 페이지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항상성 유지 원리인데 아까 선생님이 우리 몸에 조절하는 작용이 기항작용이 하나 있다고 했지. 근데 그 기항작용하고 같이 유지하는 게 이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음성 피드백인데 이게 음성 피드백이 뭐냐면 다른 말로는 음성 되먹임. 그러니까 누가 시작을 했어. 뭐 예를 들면 1번부터 3번까지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3번에 결과물이 있겠지. 결과물이 어떻게 되냐면 나 되게 많으니까 1번한테 가서 너 이제 그만 이라고 3번 이제 마지막 결과물이 다시 맨 앞으로 가서 억제하는 작용이 음성 피드백이야. 음성 이제 양성처럼 마이너스인 거야. 그러니까 결과가 이제 시작점을 가서 억제하는 거야. 원인을 억제해서 여기 나와있지? 결과가 원인을 억제하는 거다. 호르몬 분비는 사실 대부분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이 되더라.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여기서는 일단 요거부터 설명을 할게요. 수족관 온도 조절기는 물의 온도가 설정해 놓은 온도 일정 범위 내에서 유지되게 한다. 우리 몸에서 수족관 온도 조절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시상하부고, 아까 얘기했지 조절 중추라고. 그러니까 시상하부가 뭐 예를 들면 내 체온이 지금 너무 낮아진 것 같아. 그러면 체온이 높아졌단 말이야. 그럼 이게 결과물이겠지. 결과물이 시상하부로 가서 어떻게? 내가 지금 온도가 다시 높아졌으니까 낮춰. 약간 이렇게 되는 거지. 결과가 원인을 억제하게 되더라. 근데 반대로 이제 온도가 하강했어. 그 온도를 상승시키겠다라고 얘가 어느 게 오든 간에 내가 결과를 만들어냈어. 그럼 결과가 원인을 다 억제하는 방법으로 하더라. 그래서 우리 몸의 체온이 이제 정상 범위라는 게 있지. 아마 7.5도를 벗어나게 되면 사실 정상 범위에서 조금 벗어났다고 보거든. 약을 쓰는 범위는 38도.
왜냐면 우리 몸에서 체온 조절 능력을 약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어때? 너무 체온이 그 정상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얘는 일반적인 상황이 와. 뭐 질병에 감염되거나 이러지 않은 상황에서 약간 그거지. 더운 여름날이야. 더운 여름날이면 어때? 조금만 걸어도 내 체온이 되게 올라가겠지. 그럼 어떡해? 내 체온을 낮춰야 된다. 내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혈관을 확장하고 땀을 내서 얘가 땀이 증발하면서 온도 우리 체온이 내려가게 된다. 그래서 여름에 땀이 많이 나는 이유는 이제 체온을 낮추는 의미로서 땀을 내는 거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타이로신이야. 아까 어땠어? 내가 숙제로 가기 이전에 시상 하부에서 TSH가 나왔었지. 그럼 얘가 어디로 갔어? 뇌하 수체 전역으로 가서 TRH를 자극을 했단 말이야. TRH가 갑상샘으로 가. 좀 이따가 다시 할 거예요. 그럼 얘가 티록신을 분비하도록 해. 티록신이 많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도 가서 이제 그만 나와도 되겠어 라고 억제를 해버려. 이런 게 여기 티록신 선생님 티록신이라고 썼는데 어쨌든 이 많이 나온 티록신이 어떻게 가서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을 하더라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그럼 모든 호르몬이 다 음성 피드백이냐? 양성 피드백이 딱 하나 있어. 양성 피드백 이제 우리가 하는 양성 피드백 하나가 아까 그 옥시토신. 자궁 수축 호르몬이었잖아. 그러니까 자궁 수축이 좀 됐어? 그럼 자궁 수축을 했으니까 이제 그만할게가 아니라 언제까지 계속되냐면 아기가 나올 때까지. 아기가 나올 때까지 자궁이 계속 수축하는 거야. 여기서 나오는 건데 옥시토신은 자궁 수축에 관여를 하고 자궁 수축이 강해지면 옥시토신이 더 많이 분비돼. 그래서 아기가 나올 때까지. 심지어 어때? 아기가 나오고 나서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엄마들 이제 그 얘기가 있거든. 할머니는 엄마한테 훗배아리가 뭔지 알아? 약간 이렇게 물어보면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런 거야. 훗배아리가 뭐냐면 이제 아기를 낳았어. 선생님은 사실 첫째도 둘째도 다 제왕절개를 했거든. 근데 첫째 때는 훗배아리가 없었어.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막 이렇게 힘을 써서 애를 낳은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아기를 꺼낸 거잖아. 그러니까 자궁이 되게 커져 있는 상태였단 말이야. 근데 자궁이 몸이 회복하려면 자궁이 원래 크기대로 사실은 돌아와야 되거든. 근데 사실은 매우 천천히 돌아와. 매우 천천히 돌아오는데 이게 아기들한테 젖을 물리게 되면 얘가 옥시토신이 좀 나와. 옥시토신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자궁이 갑자기 이만했어. 예를 들면 갑자기 촥촥촥 줄어들어. 근데 이게 너무 급속하게 줄어들다 보면 내 몸은 뭐로 느끼냐면 통증을 느껴. 그 배에 힘이 들어가. 왜 우리 운동하면 힘을 줘서 운동을 하잖아. 근데 내 배에서 왜 힘이 들어가지? 그래서 자궁이 축축축 수축을 하는데 훗배아리가 아기 낳는 것만큼 아프다라는 얘기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 둘째 젖을 놓고 있는데 배가 너무 아픈 거야. 배가 너무 아파서 간호사를 붙잡고 진통제를 놔달라고 할 정도로 아파. 그럼 사실 아기 낳는 것만큼 아프다. 여기 마저 할게요. 요 얘기. 시상하부에서 TSH가 분비가 됐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약간 이렇다. 되게 추운데? 몸이 되게 추워. 근데 막 체온을 올리는 여러 가지 경로 뒤에 나올 건데 체온을 올리는 여러 가지 경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티록신 얘가 분비가 되면 세포호흡을 되게 많이 하고 에너지, 열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 우리 몸이 추우니까 열을 만들려고 시상하부에서 야 체온이 너무 낮은 것 같은데 온갖 방법을 일단 다 동원해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일단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지. 시상하부에서 TSH가 분비가 돼. 그러면 뇌하수치 저력으로 가서
TSH가 분비되도록 하는 거야. 그럼 얘가 나와야 갑상선이 자극이 되는 거야. 갑상선이 자극하겠어. 체온이 어느 정도 올라왔어. 그래서 이게 내가 추운 게 좀 덜해졌어. 그러면 이 타이록신이 다시 억제를 하더라. 그러면 시상하부가 억제가 되니까 얘 이제 괜찮은가 보다. 이제 그만 나와도 되겠다 하고 얘를 억제시켜. 얘가 억제가 되니까 누구도 억제돼? 얘도 억제 같이 돼. 그래서 여기 됐죠? 밑으로 내려가면 기량작용. 기량작용은 어떤 거냐면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도 있는데 아까 호르몬으로도 배웠어. 누구냐면 글루카곤이랑 인슐린. 같은 표적기관. 그럼 얘의 표적기관은 누구예요? 사실은 간이야. 왜냐면 아까 그 포도당을 가지고 글리코젠으로 합성을 한다고 했잖아. 그 글리코젠으로 합성을 어디서 하냐면 간에서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요거는 이제 뭐 인슐린의 표적기관은 사실은 모든 세포가 될 수 있어. 선생님 아까 얘기랑 좀 다른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인슐린이 되게 약간 좀 불쌍해. 우리 몸에서 되게 열일하는 애거든? 근데 혈당량을 낮추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는 것도 있는데 이 바꾸는 양에는 한계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세포들한테 사실 세포들이 세포를 하려면 포도당이 기본적으로 필요하잖아. 그렇지? 그럼 세포들한테 그냥 너 어차피 세포 해야 되고 에너지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나는 혈액에 포도당이 너무 많은 게 마음에 안 드니 세포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면 포도당을 빨리 흡수하게끔 촉진을 해줘. 그러면 혈액에 있던 포도당들이 어디로 다 들어가냐면 그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돼. 그러면 혈액에 있던 포도당, 우리 몸 전체 포도당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혈액의 끈끈한 정도. 얘는 뭐를 사실 원하는 거냐면 혈류가 제대로 흐를 수 있게 하는 걸 원하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을 하기도 하지만 세포가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글루카곤은 반대의 상황이죠. 포도당이 이미 흡수된 거를 뱉어내게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글루카곤이 하더라. 기량작용. 서로 반대 작용을 하는 게 유액이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신경하고 지금 호르몬이 같이 작용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음성 피드백과 기량작용 이 두 개가 또 같이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우리 몸을 조절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그 중에서 이제 체온 조절 가지고 할 건데 체온 조절 왜 해야 되냐? 우리 몸은 사실 조절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 몸이 물질 대사를 사실 계속 한단 말이야. 근데 물질 대사를 할 때 꼭 필요한 존재가 있어. 걔가 바로 호르몬이야. 우리 몸은 단백질 성분이 사실은 제일 많고 또 모두 효소들도 다 사실은 대부분 단백질. 근데 아까 그 호르몬들도 대부분 단백질이야. 누구 제외하고 성호르몬 일부분만 제외하고 성호르몬도 이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지방의 어떤 종류가 필요한 거기는 한데 걔도 단백질이 필요해. 콜레스테롤만 있는 건 아니야. 어쨌든 이런 성분들이 우리 몸의 대부분 성분들이 단백질이 많아. 중요한 것들. 근데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건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성질이 변해버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런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체온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물질 대사 이상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체온 유지는 생명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엄마들이 어렸을 때 애를 볼 때 제일 공포스러운 상황이 뭐냐면 열이 안 떨어지는 상황. 그러니까 뭐 기침을 해. 그러면 약을 쓰면 기침이 약 먹자마자 줄어드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기침이라고 하는 게 죽을 만큼 하진 않거든. 근데 열은 죽을 만큼 잘 듭니다. 몇 도가 넘어가면 돌이킬 수 없게 43도를
43도일 거야. 43도를 넘어가면 돌이킬 수가 없어. 근데 생명이 진짜 위태로워. 그럼 40도만 넘어가도 사실은 굉장히 위태롭고 어린 아이일수록 위태롭다. 왜? 몸이 작잖아. 몸무게가 별로 안 나가.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물의 양이 굉장히 적어. 우리 몸은 사실 물이 70%잖아. 그래서 사실 체온이 그렇게 변하지 않아. 더더군다나 성인이 된 이후에 39도가 넘어갔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열이 발생하고 사실. 그래서 사실은 어른들이 되면은 열이나 해도 사실 39도를 넘어가는 일은 사실 굉장히 드물어. 체온 조절 여기 또 나오지? 시상하부. 시상하부가 체온 변화를 감지하는 거야. 시상하부 체온 변화가 감지가 됐어. 그래서 몸 표면을 통한 열 방출량 그리고 체내의 열 발산량을 가지고 체온을 조절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에서 약간 그거야. 내가 체온이 지금 낮은 상태야. 그래서 선생님 보일러 집으로 예를 드는데 집이 여행 갔다 왔더니 되게 추워. 그럼 어떡해? 창문이 막 열려져 있네. 그럼 밖으로 나가는 열을 어때? 막아야 되겠지. 밖으로 나가는 열 발산량, 밖으로 나가는 열의 양을 차단을 해버려. 그리고 보일러로 돌리겠지. 열을 발생시켜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열과 열을 발생시키는 거를 조절을 함으로써 체온 조절을 하겠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날씨가 만약에 더워졌대. 체온이 정상 범위보다 높아질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밖으로 나가는 열을 늘려야 되겠지. 지금 집이 좀 더워. 그러면 창문을 열고 보일러를 꺼버리겠지. 그러면 열 발산량, 밖으로 나가는 열은 많게 만들어주고 안에서 만드는 열 발생시키는 거를 차단을 해버린다. 반대로 날씨가 추워졌어. 그럼 창문을 닫고 열 발산량을 줄이고 열 발생량을 늘리겠지. 그거야. 그래서 정상 범위 체온이 지금 만약에 더워졌어. 체온이 상승했대. 그럼 시상하부가 온도가 너무 높아졌는데 내 몸을 열 발생량 만드는 거를 줄여버리고 밖으로 나가는 열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거야. 고온을 감지했어. 그래서 일단 땀 분비를 증가시키는데 땀 분비 증가하기 전에 피부 근처 혈관을 확장시켜. 근데 얘는 여기 잘 가. 교감신경 작용 완화야. 선생님 아까 내가 되게 긴장한 상태잖아. 혈압이 높아진다. 보통 긴장한 상태면 혈압이 높아지는 건 우리 몸에 혈액, 물의 양은 똑같아. 물의 양은 똑같은데 이렇게 굵은 간을 지나면 이 벽을 누르는 힘이 어때? 별로 세지 않아. 근데 똑같은 물의 양인데 되게 얇은 걸로 쓰면 돼. 그러면 벽을 누르는 힘이 되게 셀 거거든. 이게 바로 혈압인 거야. 이 관이 혈관인 거야. 그러면 이렇게 좁혀지는 게 사실 교감신경이야. 교감신경이 혈관을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할아버지들이 하고 쓰러지잖아. 혈관이 좁아져서 그래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서 이게 혈압이 높아지는 건데 그러면 선생님 교감신경이 아니라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부교감신경이 활성되는 거 따위는 없어. 왜냐면 어떤 상황도 내가 편안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여기서는 교감신경이 완화된다라고 해줘. 실제로 그렇고 교감신경이 완화되면 혈관이 이렇게 됐던 게 약간 느슨해져. 느슨해지면 피부 혈관이 확장되죠. 보통 우리 몸에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면 빨개져, 더워서 약간 그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그 근처에 땀 분비, 땀샘을 사실은 이 확장된 혈관이 얘를 자극하거든. 그러면 땀 분비도 나고 혈관이 확장됐기 때문에 여기로 이 피부 근처로 지나가는 혈관들이 다 확장이 되면 피부를 통해서 직접 나가는 혈액도 지나가는 혈액이 직접 열을 방출하게 돼요. 그래서 열 방출량을 늘리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세포호흡을 약간 억제. 티록신이 조금 덜 나오게 억제가 돼요. 근데 여기서는 안 나와. 그래서 체온이 하강했어. 정상 범위로 들어오게 되면 이거를 이제 더 이상 안 한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한겨울이야.
추워. 그러면 교감신경 강화가 돼. 그래서 손끝이 어떻게 되지? 추워지면 하얗게 되지. 혈관을 다 줄이는 거야. 우리 몸에 이 중심부보다는 어디를 먼저 줄이냐면 몸의 말단부를 줄여. 그래서 어떻게 돼? 손 시리고 발 시리는 게 혈관이 줄어들어서 손끝, 발끝으로 오는 혈액이 줄어들게 돼. 그러면서 손이 하얗게 변하겠지. 그래서 피부 혈관을 수축해 버린다라는 거야. 열 방출량, 바깥으로 나가는 열을 막아버렸어. 우리 몸 바깥으로. 그리고 열 발생량을 늘리는 거야. 골격근이 떨려. 이게 뭐냐면 골격근이 이렇게 떨리면 골격근이 사실 이거 하나가 세포 호흡을 할 수 있고 세포 호흡이 많으면 열 발생도 늘어나는 거라고 봐야 돼. 세포 호흡하면 ATP도 만들지만 열도 나오잖아.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열이 많이 발생하는 거야. 그리고 열이 이 근육이 막 열심히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열 생산량이 증가해. 체온이 상승해. 또 하나 여기서는 교감신경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또 뭐가 있냐면 시상하부에서 아까 H가 TSH 타이로신으로 연결됐었지. 이것도 자극이 돼. 뒤에서 이것도 나오거든. 타이로신이 나와요. 그러면 세포를 여기서 많이 하잖아. 그럼 우리 몸 전체에서 열 발생량을 사실은 최대로 늘리는 거야. 그럼 체온이 상승합니다. 왜 우리 골격근 떨리는 거 왜 너무 추우면 이빨이 덜덜덜덜 떨릴 때 있지. 온몸이 막 이렇게 덜덜 떨리는 그거야. 근데 좀 웃긴 거 이거는 신생아 요 밑에 나오는데 신생아 애기들한테는 이게 잘 발달을. 그래서 어른들이 약간 그런 얘기 할 때 있거든. 애들은 추위가 않다 이러는데 신생아는 이게 안 돼. 성인의 경우 타이로신 분비량이 외부 온도에 따라 빠르게 변하지 않고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이제 타이로신 분비량 이외에 뭐 골격근 떨림이라든가 피부 이런 게 되게 잘 발달되어 있거든. 근데 신생아는 몸 떠는 능력 이게 근육 발달이 아직 다 안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교감신경을 통해서 얘는 대신에 뭐가 있어? 아까 교감신경 속질이 에피네프린이 나온다고 했지. 기억나? 그럼 혈당량도 증가하고 타이록신 세포 증가하게끔 해줬잖아. 얘는 이거를 하는 거야. 물질 대사를 조금 더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요거는 시험에 잘 안 나와.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선생님들마다 조금 약간 케바케야 진짜 말 그대로. 그래서 일단은 얘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른쪽 날개 보면 호르몬에 의한 체온 상승이 아까 그거야. 타이록신 농도가 증가하려면 시상하부 그리고 뇌하수치 전염 그리고 갑상생으로 이어지는 거. 그거. 그리고 또 하나 두 가지야. 부신 속질에서 에피네프린 농도가 증가하고 얘는 성인에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성인에서도 나오는 거야. 신생아에서도 나오는 거야. 그래서 세포 호흡이 빨라지게 열 생산량이 증가를 하더라 하는 거야. 됐으면 그 뒤에 개념 확인 문제 162페이지 문제 풀어볼게요.
그러면 답 부를게요. 162페이지 바로 1번에 음성 피드백, 2번은 시상하부, 3번은 타이록신, 4번도 타이록신, 5번은 시상하부, 6번은 증가, 7번 감소, 8번 증가. 1번에 OX, OOXO, 2번에 1번은 시상하부, 2번의 기억은 확장, 니은 촉진, 3번의 기억은 감소, 니은은 증가. 3번에 1번은 교감, 2번의 기억은 증가, 니은은 감소. 됐나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그 뒤에 대표자로 분서 1, 2번 중에 1번만 좀 풀어봅시다.
있으면 볼게요. 기억 1번에 A는 뇌하수체 전역, B는 갑상샘, 기억은 타이록신, 니은은 갑상샘 자극 호르몬. 2번은 음성 피드백. 3번에 1번 기억은 시상하부, 니은은 뇌하수체 전역. 2번의 기억은 갑상샘, 니은은 촉진. 3번의 기억은 억제, 니은도 억제. 4번에 O, XX, OOX. 1번 틀렸어요. B를 보면 얘가 갑상샘이죠. B, 갑상샘은 니은. 니은. 혈중 니은의 농도, 기억이 아까 뭐였지? 잠깐만. 기억이 타이록신이고 니은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지. 그러니까 니은에 표세포가 있다. 그러면 맞겠네요. 그치? 숙제는 뒤에 대표 자료 분석 2번까지 하고 171부터 173 9번까지 그리고 기출피 93부터 95 98부터 101 104부터 105 여기서 난이도 하랑 빈출이야. 앞에 완자 155부터 157도 하는 거예요.